이런 제목과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그로를 끌고 클릭을 유도하려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로 인한 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이민 정책의 결함이 더해져 사실상 신규 이민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캐나다 이민을 오면 안 되는 이유, 캐나다 이민에 새롭게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은 생각인 이유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반영되는 영상이고요. 독설도 좀 들어갈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 경제가 어렵네,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세게 먹이고 51번째 주로 편입시키려 하네, 특정 인종이 나라 전체를 장악했네, 마약 문제가 심각하네 등등 소위 여기미는 콘텐츠나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는 이유 같은 영상에서 흔히 꺼내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민 정책과 방향 자체, 그리고 이민과 관련된 업계 또는 기관의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어그로로 먹고 사는 사이버 레카 채널들이 여기보다 훨씬 재밌게 그런 주제 다루니까요. 그쪽 채널들에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캐나다라는 나라에 애정이 있는 1세대 이민자이자 한국인 이민자 및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허황된 희망이나 왜곡된 정보에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선배 이민자로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채널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모든 상황에 상당히 지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지쳤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NP, 즉 주정부 이민 TO가 올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내용은 작년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도 다루었고 바로 지난 영상에서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우려했던 상황, 그러니까 모든 주의 PNP가 기계적으로 반토막 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민 관련 뉴스 웹사이트에서 추정치로 낸 표인데 여기 마킹되어 있는 주는요, 공식적으로 확정된 수치입니다. 이쯤 되면 모든 주의 PNP 쿼터가 기계적으로 그냥 반토막 나는 게 기정사실화된 걸로 봐도 되겠죠. 물론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퀘벡주는 자주권이 있어서 작년에 비해 인원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금 주요 프로그램들의 CSQ 접수를 중단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인원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사실상 CEC를 이름만 바꾼 인 캐나다 포커스로 82,000명을 뽑을 거라고 했고요. 이걸로 PNP 반토막 난 걸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1월 들어서 연방정부는 CEC로 벌써 5,000명이 넘는 인원을 뽑았고요. 특히 이 영상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 현재 1월 23일 목요일에는 무려 4,000명을 뽑으면서 커트라인 점수도 527점으로 크게 낮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올해 봄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LMIA 가산점도 사라져서 커트라인 점수가 지금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PNP가 반토막 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온타리오나 BC, 엘버타 등등 메이저주에 거주 중일 거고요. 이 사람들은 작은 주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PNP가 반토막 난 것에 대해서 작은 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식적으로 작은 주에서 PNP 받고 조금 지나면 메이저 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메이저 주에서 받은 사람들이 작은 주로 가긴 할까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다 큰 주로 갈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500 몇십 점대인 점수가 400점대 후반으로 확 내려간다고 해서 대세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닐 겁니다. 구득점자들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보시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순번에서 한참 밀려요. 특히 LMIA 받아서 오는 한국인들은 대부분 자녀가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라 익스프레스 엔트리 고득점을 받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결론적으로 연방에서 인 캐나다 포커스로 사람을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PNP 인원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PNP 티어 감소로 인해서 연방 프로그램과 각종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경쟁률이 심해질 것도 자명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LMIA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민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LMIA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고 와서 한국인 점주 밑에서 사실상 비숙련직으로 일하는 걸로는 영주권을 받기 좀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정말로 그냥 이민업체와 사장들 배불려 주기밖에 안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요, 로우 웨이지 스트림 LMIA는 1년 단위로 비자를 갱신해야 해서 체류 조건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최근 캐나다 실업률이요, 전체적으로 내려갔고요. 밴쿠버 같은 메이저 도시들 실업률이 6% 미만으로 내려가서 로우웨이지 스트림 LMIA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쾌재를 외치는 업체들도 보이는데요. 이민자의 체류 조건 유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그런 태도예요. 그냥 호구 잡을 생각에만 젖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조차도 듭니다. 또한 LMIA 프로세싱 소요 시간이 진짜 악랄한 수준입니다. 화면 보시죠. 2024년 현재 LMIA 신청 후에 처리 소요 시간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캘린더 데이 달력이 기준이 아니라 영업일, 그러니까 비즈니스 데이 기준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데이가 122일이면요. 캐나다 공휴일 빼고 그냥 주말만 넣어서 계산해도 무려 170일이나 됩니다. 공휴일까지 넣으면은 사실상 6개월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8개월, 1년도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요, 이민 계획을 짜기도 힘들 뿐더러 나중에 LMIA를 갱신할 때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워크퍼밋이 붕 떠버릴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사장들은요, LMIA로 들어온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LMIA로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아서 외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이민자는 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업주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PNP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일을 그만두거나 옮기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그만둬야지 이제 다음 이민자를 LMIA로 또 직원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쿼터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이민자가 LMIA를 받기 위해서 이민업체에 주는 그 수수료가 있죠. 그걸 사장도 일부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이 꾸준히 로테이션이 돌아야지 수수료를 꾸준히 받게 되겠죠. 그래야 돈을 벌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LMIA로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 프로세싱이 늦어졌거나 적체 현상이 생겨서 사람 순환이 어렵게 됐고요. 그나마 순환이 된다고 해도요, 하이웨지 스트림이 아니면 LMIA를 통한 PNP 도전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저임금 잡들이 절대 다수인 한인 잡들은요, 서류를 조작하거나 하는 등 편법을 통해서만 하이웨이지 스트림으로 사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 영상들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런 편법을 사용하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리스크도 커졌고 LMIA 프로세싱 기간도 너무 길어져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LMIA 수속을 밟았다고,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계획을 이미 짜놨다고 무작정 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LMIA로 클로즈드 워크퍼밋 받아서 비숙련직으로 일하는 걸로는 영주권은 꿈도 꿀 수 없고요. 이민업체 사장 배불려주는 행위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한 앞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이런 경로는 더욱더 막힐 겁니다. 몇 년 고생하면서 적당히 돈을 벌고 그동안 애들 캐나다 현지 학교 다니면서 경험하게 하는 게 그냥 순수한 목표가 아니라 영주권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냥 매몰 비용 치렀다 생각하시고 안 오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미래를 도모하든지요. 한국에서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서요. 덜컥 왔다가 고생만 하고 안 될 거를 여기 와서 깨닫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캐나다 생활에 적응을 다 해서 한국 가서 한국 학교 다시 다니기 싫다고 말을 하고 자기들은 캐나다에 있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딜레마에 빠진 한국인들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몇 년 살면서 영어를 점점 원어민처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성적도 잘 뽑기 시작하면은 정말 한국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 편법이든 불법이든 다 수단을 동원을 해서 캐나다에 최대한 체류를 하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얼마나 삶이 어려울지는 상상할 수 있겠죠. 작년 중반부터 계속 나오던 뉴스라 딱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요. 2024년 들어서 이민 문이 대폭 좁아지고 신규 유학생들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캐나다 전역이 칼리지는 물론 4년제 대학교까지도 앞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전망이거나 이미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학교들, 특히 칼리지들은요, 앞으로 정말 고통에 시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많은 학교들은요, 유학생이 눈에 띄게 줄면서 매출도 확 줄었고 비인기 학과나 앞으로 캐나다 이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학과를 폐지하고요. 교직원도 줄이는 등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에 강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로컬 학생 등록금을 동결해서 유학생에 대한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았던 온타리오 학교들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학교들만 추려서 봐도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면요, 칼리지가 10개 나와 있는데요. 이 중 9개가 온타리오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이 학교들 말고도 모든 주에 여러 칼리지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건 확실하고요. 4년제 대학교들, 특히 온타리오주에 있는 대학교들도 앞으로 재정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할 예정입니다. 상황을 대충 살펴보면 유학생이 줄고 그것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학과를 줄이고 교직원 대량 해고도 감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네카 칼리지 같은 경우는 아예 캠퍼스 하나를 문을 닫아버리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 뉴스는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남아시아 쪽 이민자들이 많이 줄게 될 거고요. 아직 이민문이 열려있는 전공으로 진학을 해서 도전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기 학과에는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입학하는데 대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 경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퀘벡주를 예를 들면요. 공립직업학교만 PEQ 이민을 가능하게 제한을 했어요. 직업학교 한정을 해서요. 그래서 직업학교를 이제 공립으로 들어가려면 학교가 몇 개 안 되고 인원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1-2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캐나다 연방 이민부 IRCC에서는 조만간 엄청난 인원 감축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력의 4분의 1 정도를 빠르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요. 숫자로 치면 무려 이게 3,300명에 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 이민부터 서류, 백로그 엄청 걸려 있고요. 프로세싱도 점점 느려지고 있고 난민과 망명 신청자 신청 서류는요. 프로세싱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단축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어쩌라는 건지요. 한간에 따르면요. AI를 더욱 적극적으로 IRCC에서 도입을 하고 활용할 예정이라 인원을 크게 줄여도 업무 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IRCC에서는 AI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워크플로우 전환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면 상당한 적응기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우리 원투데이 살아본 거 아니잖아요. 캐나다에. 어떻게 될지 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인원이 줄어드는 건 프로세싱 타임이 줄어드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향후 3년간요. 신규 영주권자가 70만 명 좀 넘는 수준인데 지금 캐나다 내 템퍼러리 레지던트는요. 그러니까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 거주자는 3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학생 비자 보유자는요. 2023년 기준 68만 명 정도였고요. 워크퍼밋 보유자 중에 일반 워크퍼밋 보유자는 76만 5천 명 정도고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프로그램 즉 워킹홀리데이 같은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한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들은요 18만 4천 명 정도라 이 두 수치를 합치면 도합 9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즉 워크퍼밋 보유자와 학생 비자 보유자를 합치면 163만 명 정도인데요.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영주권 도전자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신규 이코노믹 영주권자 계획은요. 총 68만 7,250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한 163만 명과 이 68만 7,250자리를 비교하면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 유입이 앞으로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쳐도 앞으로 3년 TO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학생 비자 또는 워크퍼밋 보유자인 셈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앞으로 새로운 외국인 유입이 단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은 무조건 제로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요. 숫자를 보면 도무지 승산이 보이지 않는 게임이에요. 이게. 물론 이민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허수가 많아요. 저 숫자에는. 그리고 캐나다 연방과 각 주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뽑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니즈에 맞는 사람이 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는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이민부를 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PNP를 반토막 내고 고집을 피우는 걸 보면 참 연방정부는 각 주의 안녕에는 관심 없고요. 우리 이민자들의 안녕에는 더더욱 관심 없는 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각 주별로요.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모든 주의 PNP를 반토막 낸 연방 이민부의 조치에 많은 주가 우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부의 고집은 장난이 아닙니다. 연방 이민부에서는 주정부가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PNP 쿼터 할당은 주 및 준주와의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다라고 굳이 말을 하면서요. 이번 PNP TO 50% 감소를 합리화하는 듯한 그런 언사를 보였고요. 심지어는 이전에도 어떤 주는 PNP 할당량을 100%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덧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주정부가 망명 신청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면 PNP 할당량을 늘려줄 수도 있어.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참 tone fucking deaf입니다. 정말 남의 상황과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버릇은 이 집권 리버럴당 종족 특성인가 봅니다.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도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라이브 세션 운운하면서 이 톤 데프함을 정말 드러냈던 그런 걸 얘기했었죠. 근데 마크 밀러 장관도 아닌 것 같은데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PNP 쿼터 할당은 이 웨포나이즈 해가지고요. 즉 무기로 삼아서 주정부를 상대로 무리한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꼴을 보면 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이전에 엘버타주와 서스캐치원주 등이 연방정부에 좀 비협조적이었던 모습을 보였었던 때가 있어요. 이 망명 신청자 관련해서요. 그때 마크 밀러가 엄청 욕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작 이 주정부도 욕해놓고 자기들이 역으로 주정부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치해요 솔직히.
리버럴당은 왜 자기들 지지율이 이렇게 박살났고 민심이 돌아섰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요, 국가와 주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이 숫자로 표시되는 실적에만 연연하는 게 좀 보이기도 해요. 어차피 다음 연방 총선 때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리버럴당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석을 더 확보를 해서 이 데미지를 좀 줄이려면 이민 관련 실적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할 테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캐나다 이민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한국인 입장에서는요, 캐나다 이민의 실질적인 매력과 메리트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캐나다는요, 앞으로 나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민 행선지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나라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2025년이 정말 안 좋은 시점일 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캐나다 이민에 성공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방법은 지금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만 준비하고 방법만 알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요. 제가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수시로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요, 이렇게 이민을 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시기에는요, 내실을 먼저 다지면서 최대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부족한 직군과 캐나다에서 원하는 이민자의 스펙이 뭔지 계속 파악을 하고요. 이것에 맞춰서 경력과 지식을 쌓아가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미리 점수를 만들어 놓아서 이민 타임라인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의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소위 쉬운 길, 지름길을 찾는 데 연연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가장 정석적이고 어려운 길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때가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그만큼 많을 거니까요. 그것에 맞추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